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진행할 수업은요, 전문임용 소생술기론, 전문신장 소생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국시를 치르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과목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기본 임용 소센술, 즉 심폐소생술하고 전문 심장 소생술하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이전에 나왔던 개념들에서는 기본 임용 소생술,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장비나 약물, 그러니까 전문 의료인이 숙달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쓴다면 이거는 기본 임용 소생술이고, 의료인들 혹은 면허를 통해서 혹은 자격을 통해서 허용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전문 심장 소생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했을 때 전문 심장 소생술이 시작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본 임용 소생술, 심폐소생술과 전문 심장 소생술의 가장 큰 차이점 혹은 분리가 될 수 있는 분리가 될 수 있는 점은 심정지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않느냐입니다. 심폐소생술, 기본 임용 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심장주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기도폐쇄로 발생했던 혹은 과다출혈로 발생했던 뇌졸중이든 혹은 심근경색이든 그 원인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원인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문 심장 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에게 발생한 심전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약물 혹은 이 심정지 환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리듬에 맞춰서 다시 생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 전문 심장 소생술이다. 그냥 이런 것들 다 수식어를 다 제외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심정지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게 되면 전문 심장 소생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책에서 보실 건데요. 안에 책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셔도 잘 알고 계시고 있죠. 뭐 생존 사슬고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환자를 평가하고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것인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볼 만한 내용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 환자가 진짜 심정지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거. 그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맥박과 호흡을 확인을 하고, 물론 의식 확인은 그 전에 하겠지만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고 맥박이 없으면 얘는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죽은 사람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 이 평가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하이 피델리티 그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긴 하지만요. ACLS에서 시미닝하건 매티링하던 어떤 장치를 사용하든 간에 이게 실제 사람과는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평가하는 방법에서부터 약간의 그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가를 조금 등한시하고 오히려 처치, 이 환자 무슨 심전도 파악해서 무엇이 나오면 어떤 약물 써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약물 써야 돼. 무슨 약물 써야 돼.
그 다음 무슨 처치할 거야. 이런 처치에 중점만 두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 평가입니다. 평가. 이 평가 여부에 따라서 이 환자가 심정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부터 어긋나 버리게 되면 어그러지게 되면 심정지 환자가 아니고 섬액 환자인데 심정지처럼 처치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겠죠. 특히 맥박을 평가하는데 적어도 뭐 5초에서 10초 사이라고는 하지만요. 5초보다는 좀 여유롭게 7초나 8초 정도는 세야 그나마 조금 섬액 환자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섬액이라고 하게 되면 60회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척지를 했을 때 단번에 이 맥박을 완벽하게 캐치해내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아프고 다친 사람들, 질병에 의해서 노화되는 거나 혹은 심정지에 가까이 온 사람들은 당연히 심수축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스럽게도 혈압의 저하로 연결될 거고요. 그러면 목동맥에서 일반 정상인처럼 심장이 멀쩡히 뛰고 있는 사람처럼 명확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환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거를 조금 무심하게 진행해 왔다. 그래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의료인이 평가를 하더라도 심전지 환자를 평가하더라도 그 평가의 10%만이 정확하게 맥박을 짚어낼 수 있었더라. 뭐 그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기본 소생술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 조금 이어서 봅시다. 자, 심정지 환자에게는 기본 소생술과 전문 소생술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뭐 병원 내에서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겠지만 병원 밖 환경에서는 이게 동시에 진행될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런 장치들부터 해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쭉 써놨지만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는 불가능하고 병원 내 환경에서는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기준은 병원 내 환경을 조금 기준으로 하겠죠. 전문 심장 소생술이 진행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요. 앰뷸런스 그러니까 구급차 내에서도 뭐 전문 심장 소생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응급구조사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전문 심장 소생술은 극히 좁기 때문에 뭐 킥해봐야 뭐 인투베이션 라인 잡고 뭐 에피 정도 뭐 그 정도가 조금 여유롭게 허용되어져 있지. 그 외적으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문 소생술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물론 지금만으로도 병원점 환경에서 충분한 전문 소생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를 진찰할 수 있는 환자의 심전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 도구들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우리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 좀 그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어져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전문기도 유지 및 인공호흡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뭐 인투베이션 너무나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기도 관리에서도 배웠기도 하고 여러분들 국시에서도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 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투베이션이죠. 그 외적으로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성문상 기도기를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죠. 성문상 기도기가 삽입 시간이나 혹은 삭간의 용이성에서는 인투베이션보다 기관의 삭감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거는 뭐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인투베이션을 할 거냐, 혹은 성문상 기도기를 사용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 심전지 치료를 위한 전문 소생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있죠. 기도유지, 폐왕기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순환왕기와 관련된 내용들 여기 쭉 써져 있는데, 심정지이다 보니까 이 순환 상태의 확인 및 보조를 위한 처치와 평가들이 좀 많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아직까지 이제 기간의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기간의 삭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양측 흉부에서 올라가는 거 너무 깊게 집어넣게 되면 아시다시피 우측 폐로 인투베이션이 기관지로 튜브가 들어가게 돼서 한쪽 배만 올라오니까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환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한쪽 배만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좀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호흡은 꼭 청진해야 된다라는 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강조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분해, 뭐 EDD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ETCO2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병원 내에서는 당연히 ETCO2를 사용을 하겠죠. 뭐 EDD 같은 경우는 병원 밖에서 뭐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에서는 병원 밖에서도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다 보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ETCO2를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호기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인투베이션의 삭간 여부를 파악하는 것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환자의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지표로서 더 자주 사용되기도 하죠.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돼서는 이제 뒤쪽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우선 이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해서 이 삭간 성공 여부를 파악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이산화탄소 감지기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뭐 내과 응급에서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뭐 색계, 비색계 이런 말이 있는데 색깔이 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이 ETCO2를 사용하시 더 좋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압 환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흉곽에 팽창을 시켜서 음압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데, 흡입을 하고 있는데, 환자가 이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신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기적 신호를 뇌에서 중추신경계에서 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압판기로, 음압판기가 아니라 양압판기로 밖에서 억지로 이 환자의 폐 안 집어넣는 이런 행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회 환기량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는데, 킬로그램당 6에서 7ml, 그리고 심폐소생술 중에서는 당연히 고濃도 100% 산소를 무조건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회 환기량은 뭐 킬로그램당으로 써져 있기는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으로 여기 70kg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490 대략적으로 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분화 외 쪽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메파산소 측정기가 있겠다. 뭐 펄스 오시메트리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 산소화가 얼마큼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뭐 중요한 지표로서 병원 밖이나 병원 안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맥 가스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병원 밖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병원 내 의료기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이게 동맥혈가스 분석이 좀 더 환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할 수 있겠다. 뭐 4년기 여기서 써져 있는 것처럼 3년기부터 이산화탄소 분업, 동맥혈산소 분업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혈액을 분석하는 거라서요. 이런 것들 조금 병원 내에서 유리한 검사 방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환 상태 및 심정지 원인의 추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또 이산화탄소 분해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가스압 효율성 평가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뭐다? 호흡기 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는 것이다. 호기랑 이산화탄소 분압이 왜 이렇게 심정지 환자에게 중요한 지표를 사용하느냐? 이 단순히 호흡뿐만 아니라 순환 상태를 파악하는데도 왜 이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폐를 관리하는 혈액량과 비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산화탄소가 지금 근육에도 있고 뭐 신체 부위로 얘기를 할게 저 밑에 발도 있고 간에도 있고 장에도 있고 이 혈액 내에 막 사용한 산소를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들과 이산화탄소들이 전면으로 막 흘러들고 있어요. 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근데 이 환자가 심전지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이산화탄소가 심전지가 돼버리면 다시 심장내로 돌아와서 폐순환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심정지 상태에서 내부의 압력에 따라 가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하고 필수적인 이 장기로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폐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기 시작하겠죠. 심폐소생술을 가스 압박을 하지 않는 상황보다 가스 압박을 했을 때 이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 환자 그와 더불어서 환자 심장이 스스로 스스로 뛰기 시작하는 자발순환이 회복이 된다면 이산화탄소 분압은 갑작스럽게 확 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심장이 수축해서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외부에서 가슴을 압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는 뭐 기본 소생술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는 문장만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가스 압박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할 수 있다면 높게 유지된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아마 뒤쪽에서 다시 한번 더 나오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면 너무나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신다면 가스 압박하실 때 EtCO2의 분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잘하고 있어. 혹은 밑으로 들어가면 야, 손 바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손 바꿔라는 거는 당연히 가스 압박을 다른 사람과 교대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에프네프린이 투여되면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이제 혈관 수축에 의한 작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거는 앞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
이산화탄소 분학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또 얘기를 해 준다고 하죠. 이 책에서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확보, 이 환자의 주기적인 약물 투여를 위한 라인 확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아이브기나 아이오가 지금은 대세적인 방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환탄소의 뭐 심전도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은 심전도 확인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이 책 내용 아래쪽에서도 빈맥과 서맥, 부정맥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면서 심전도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맨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소생술과 전문 신장 소생술의 차이점은 뭐다?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거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노력, 방법을 다 모두 하는 것이 전문 심장소생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이런 것도 있죠. 환자 가족이나 목격자에게 물어보아서 최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이 환자의 심전지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심전지 원인에는 여기 급성심근경색부터 쭉 써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심전지 원인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뒤쪽에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심전도 감시 및 리듬 분석이 있는데 심전도 분석 같은 경우 감시 같은 경우에는 12유도보다는 이제 3리드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제 패치를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패치보다는 이제 패치하고 3리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패치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내용은 이 대부분 1, 2, 3 중에 2 리드를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 리드를 보실 때 물론 2가 가장 크고 선명하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다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12유도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12유도에서 발생되는 이 유도관 그 V1부터 시스, 뭐 AVR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물론 뭐 1, 2, 3를 많이 살펴보시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환자가 무수추처럼 보이지만 미세하게나마 아직 전기 신호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2개 이상의 유도에서 심장 전기 활동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네,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H, 5T 요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혈 및 탈수 등에 의한 혈량 저하증, 저산소증, 대사성산증, 그 다음에 저칼륨, 고칼륨혈증, 그 다음에 저체온증, 고체온증. T로서는 이제 약물, 독극물 중독, 심장눌린증, 긴장성 기흉, 급성 심근경색, 그 다음에 폐색전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게 되면은 이제 하이포볼레미아, 하이폭시아, 하이드로젠, 아이온, 이섹스, 그 다음에 하이퍼칼레미아, 하이퍼다미아, 그 다음에 톡신, 그리고 템포나이드 템포나이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텐저네모사라스, 트롬보시스 오브 더뭐 이렇게 여기는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아예 이렇게 써버렸네요. 그 다음에 아마 두 가지를 폐쇄증이랑 심근경색증을 이제 구분하려고 하겠죠. 트롬보시스 오브 더 풀모널 아테리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악보자만 따가지고 5H, 5T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요거는 무조건 지금도 기억해 주고 계셔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에서 전기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무수축, 뇌가 정확하게 부착했으면 무수축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심시태도 너무 작게 나오는 경우에는 진폭을 크게
진폭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심전도도 있으니까 한번 증폭해서 확인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전극이나 심전도 감시기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실수로 심전도가 왜 안 나와 보게 되면 환자에게 떨어져 있거나 혹은 이제 커넥터가 빠져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폭이 작거나 혹은 심시세던 진폭이 너무 작아서 무시초처럼 오인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초음파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